안녕하세요. 대분 멘토가 만나는 사람들 유진상입니다. 오늘은 지식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식경영으로 유명한 날리지 큐브의 김학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현재 날리지 큐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학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지식경영에 대한 화두가 줄곧 이어져 왔는데요. 예,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지식경영 관점에서 달라진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식경영이라는 게 마치 이제 어떤 경영의 무슨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고상한 거로 이렇게 많이 좀 치부가 되어 왔었는데요. 네. 요즘에 와서는 저는 생각할 때 아무래도 애플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같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도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할 때 애플 방식이 있고, 네. 또 우리가 삼성전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네. 이제 그거를 좀 소프트웨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좀 하드웨어 시각으로 네.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접근, 이제 이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일단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이제 업무를 하시는 직장인들이나 또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들의 어떤 인식이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웨어 관점에서 네.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구나 하듯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령 데이터가 중요하구나. 네. 네. 정령 데이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뭐 인원, 네. 숫자, 뭐 실적, 매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인식이 그런 어떤 숫자와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인의식도 갖고 일하는 문화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으로 바뀐 게 가장 좀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변화가 있었는데 혹시 생각하시기에 그 지식경영의 정의랄까요? 이게 네. 혹시 좀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식경영의 정의라 그러면은 네. 뭐 지식경영 그러면은 말은 뭐 지식관리 또 뭐 지식경영 네. 그다음 뭐 날리지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냥 쉽게 풀었으면은 지식경영의 정의는 그냥 일하는 어떤 조직 회사의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 일하는 문화를 어떻게 보면 지식경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일하는 문화의 가장 토대는 이제 소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끼리의 소통, 또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소통, 그 다음에 직원들과 고객과의 소통. 그 소통을 본질로 한 일하는 문화의 변화. 그게 이제 지식경영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식공유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지식경영 컨설팅을 하시다 보면 잘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잘하는 기업들만의 공통점, 또 못하는 기업들만의 공통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뭐 저희도 아마 이제 저희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지식경영 활동을 하는 회사들이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지식경영이라는 일하는 문화가 잘 정착이 됐다라고 꼽을 수 있는 회사는 한 20% 정도? 한 3, 40개 회사고, 나머지 6, 70% 회사들은 거의 다 뭐 실패라고는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잘 되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무슨 뭐 고상한 뭐가 아니고 네. 아주 쉬운 거였더라고요. 쉬운 단어죠.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들의 공통점 하나는 첫 번째가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아는 네.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인지하는. 예. 그러니까 말로 그냥 뭐 문화가 중요해 이게 아니고요. 진짜 이 일하는 문화라는 게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회사 발전의 큰 축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네. 진짜로 아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잘하는 회사의 공통점이고 그걸 알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일하는 그 문화라는 자체가 그런 문화를 이루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를 그 인지를 하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중요하다는 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되는 날까지 끝까지 추진하는 회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지식경영이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실패하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정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회사. 또 두 번째로 그 힘들다는 건 알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중간에 뭐 경영진이 교체가 된다든지, 또 뭐 회사의 여러 사정상 뭐 이런 부분 나중에 하지, 뭐 이런 부분 중간에 포기했다든지 이렇게 한눈을 판다든지 했는 끝까지 그 추진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충 다 실패로 끝나더라고요. 그 지식 경영이라는 게 이제 대기업, 우리나라에 이제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기업 규모에 맞는 지식 경영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좀 노하우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노하우보다도 네. 그동안은 지식 경영은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정부 공기업들 네. 이런 데서 많이 했었고요. 그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중소기업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왜 우리 말로는 뭐 사람이 중요하다, 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행동하는 회사, 정말 직원들이 우리 회사 경영진이 정말 직원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진짜로 하는구나 하는 회사하고, 또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뭐 하지 않는 회사, 그런 차이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식 경영에서 크게 다른 건 없는데, 네. 단지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그 대기업은 그 회사가 큰 만큼 그 많은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리소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지식 경영이라는 거는 이런 일하는 문화와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갖고 있는 리소스들이 시너지 나게 하는 거, 그게 대기업에서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보고요.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원도 적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또 리소스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일체감, 네. 어떤 그 CEO와 직원들의 어떤 일체감의 어떤 소통의 통로, 그런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과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 직원들이 그 알게 하는, 그 서로 인지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좀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제 난리지 큐브도 지식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예를 좀 들어주시죠. 그 예선조 말에 왜 중이 재벌이 못 깎는단 말이 있듯이 예. 저희도 뭐 지식 경영을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예. 그 저희도 이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을 두고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뭐 어떤 회사에 일하는 문화나 이런 게 점수로 매긴다 그러면 뭐 70점 된다 그러면은 예. 뭐 저희 날리지 큐브는 지식 경영을 잘하기 때문에 뭐 90점이다 이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아마 평균치가 70점이면은 저희는 아마 70 한 2점, 73점. 되게 그러니까 낮게 한 주시네요. 1% 정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 경영 측면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는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이것도 아까 70점 뭐 100점이 아니고 네. 70점 뭐 72점 이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첫 번째 직원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말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마음으로 이제 직원들을 믿고자 하는 거고, 또 믿어야 되는 거고, 네. 또 직원들도 뭐 저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뭐 다른 회사에 비해 가지고 뭐 대표를 1%라도 더 믿어준다면은 그게 이제 저희 지식 경영의 어떤 효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들한테 욕심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원들한테 열심히 해라, 뭐 왜 뭐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가지 않아, 네. 이런 욕심을 안 내고, 어차피 그 직장이라는 데는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얻는 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굳이 직원들한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회사의 지식 경영의 기본 철학이라 생각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항상 좀 스스로 판단해서 그
일을 추진하게 하는 그런 게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지식경영의 모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KMS 업계도 많은 변화가 있는 듯 한데요. 최근 KMS 업계 이슈는 좀 뭐가 있고 난리지 큐브만의 장점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KMS 업계도 사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많은 변화는 게 딴 게 아니고 너무 기술적인 거, 기능적인 어떤 그 시도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정신적인, 아까 문화적인 시도로 바뀌었다는 게 큰 변화고요. 그 얼마 전에 뭐 저희 지식경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그가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네. 요즘 이렇게 많이 하도가 되는 그 스마트 워크라는 그 관점에서 많은 뭐 세미나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뭐 토론회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그 놀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심지어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도 서로 잘 협조도 못하면서 무슨 회사 전체로 스마트 워크냐 하는 그 관점은 저는 상당히 그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게.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이 KMS 우리 지식경영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그런 옆 사람하고도 그 협조를 못하면서 무슨 네. 회사 전사에 스마트 워크나 하듯이 이 지식경영 부분도 아까 이제 그런 그 어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그러니까 네. 일하는 문화 관점에서의 많은 이제 인식이 변화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이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만의 어떤 장점일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그 초점을 맞추고 또 저희 장점이 되게 하려고 가장 힘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냥 이제 지식을 서로 공유하자 이런 그 지식 경영 시스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 회사마다 보면은 왜 핵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설 사업을 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잘 건축을 하고 하는 게 핵심 사업이고, 네. 또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켓을 잘 형성하고, 그죠? 또 잘 유통시키는 그런 소싱하고 하는 부분이 핵심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지식경영 시스템은 그 각 사의 그 핵심 사업을 그 성과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하고 밀착된 그 지식경영, 이게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좀 오아시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지금 직장인 지역 포털 오아시스에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지금 간략하게 좀 오아시스가 어떤 데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아시스라는 단어는 이제 뭐 사막의 샘 뭐 이런 건데, 그 저희가 이제 직장인 지식 포털 오아시스라고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일단 오아시스라는 곳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오아시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내 분야, 내 업무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 업무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오아시스의 그 정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아시스가 저희가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애플의 사업 모델을 사실 좀 따라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플에서 이제 그 음악 서비스, 그 아이팟을 이제 출시를 할 때, 사실 저희 국내에는 그 국내에도 MP3가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밌게도 이제 그 애플은 제품 만드는 것도 열심히 만들었지만은 그거를 서비스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튠스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아주 쉽게 받아볼 수 있고, 또 아이팟을 통해서 음악을 듣게 하는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식경영 시스템을 제품만 잘 만들 게 아니고, 그 사실은 저희 제품을 이렇게 납품을 하면은 그 지식을 채우는 건 그 회사의 할 일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각 회사도 보면은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은 공통적으로 그 저희 솔루션을 도입한 회사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직장인 지식 포털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4월 초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운영 계속 하고 계신데 네. 이제 캐파를 키우는 게 아무래도 이제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키우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을 저희 주세요. 오아시스는 저희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업무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할 때 그때 도움이 되는 곳이 오아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 옆에 항상 이렇게 내가 매일은 아니지만은 네. 내가 힘들 때라든지 내가 뭔가를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게 오아시스가 가져가는 가장 중심축이고, 뭐 저희가 그걸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직장인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그 사회가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우는 게 아니고. 질문을 조금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많은 유저들이 이제 들어와서 직장인들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 뭐 홍보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뭐 오아시스를 따로 홍보하고 네. 뭐 마케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단 100명이 쓰더라도 네. 그 100명이 쓰시는 분들이 이건 내가 진짜 회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네. 로 하면은 저희는 그분들이 이제 또 옆에 동료한테 권할 거고 또 후배한테 권할 거고.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캠프가 커지고. 그래서 단 100명이 있더라도 100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 그 다음에 그 100명끼리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로 가면은 저희는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김학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스 포럼 회장도 맡고 계신데요. 네. 예. 소프트웨어 패키지 또는 유통의 변화 측면에서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요새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무료로 쓰는 거죠. 네. 근데 기업들도 이제는 그 자기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이제 도입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는 이제 빌려지는 시대로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SaaS라는 게 결국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그 약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같이 쓰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또 시작이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이죠. 통신사 KT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이 날리지 큐브라는 벤처 회사를 설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립하시면서 고민하셨던 게 어떤 게 있으셨고, 또 이제 앞으로 젊은 친구분들께서 또 직장의 의미, 또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아까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창업을 할 때는 사실 그때 심정은 두려운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어떤 그 월급에서 하에서 내 할 일만 하면은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벤처기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잠도 안 오고, 또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죠. 근데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제 안 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해 젊은 분들한테 어떤 직장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말하라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다 말할 자격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이로 보면은 이제 제가 그래도 한 몇 살을 더 먹은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직장의 의미 부분에서는 저는 직장 생활이 물어보면은 직장 생활이 재밌다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 있는
같이 일하는 저 식구들이 직원들이 뭐 난리주택부 회사 다니기 너무 재밌어 이러면은 그 배가 나갈 필요가 없죠. 제가 입구에 앉아가지고 입장료 받아야죠. 재밌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재미를 위해서 영화도 네. 보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입장료 받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밌는 직장이면 제가 제 사업 모델이 네. 딱 입구에 앉아가지고 네. 입장료 받아야 돼. 네. 재밌는데 그죠? 그래서 네. 재밌는 직장이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이라는 것보다 일이라는 거는 힘들다. 네. 힘든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뭐에서 급여도 받는 거고, 네, 그죠? 네. 또 어떤 만족감도 얻는 거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장과 삶을 연결시킨다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정체성. 예. 왜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와 어떤 사람은 뭐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뭐 또 뭐 일을 맡겨놓으면은 저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그다음에 뭐 오히려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뭐 이런 평을 듣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네.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뭐 틀림없어. 그 친구는 뭐 한결같아 이런 그 평을 이렇게 하게 네.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정체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 개인의 정체성이 잘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 네. 아직 확립을 못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난 보거든요. 근데 개인의 정체성 확립이 잘 돼 있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사는 이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화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왜? 예. 그러니까 왜 내가 태어났고 왜 내가 사는지 뭐 그거는 다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행복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정체성이 저는 확립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야지 뭐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행한데 뭐 남을 도와준다? 내가 불행한데 남을 배려를 해준다? 그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즐길 수 있고 네. 또 직장 생활도 그러면 재밌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재밌는 직장, 네. 일도 재밌고 이런 거지. 그런 정체성이 확립 안 된 상태에서 직장 생활이 재밌게 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만약에 뭐 젊은 분들한테 네, 당부한다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지,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행복하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은 행복한 건지, 네. 그거는 그 열쇠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네. 내가 행복한 게 진짜 뭔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 그게 저는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 네.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대부 멘토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난리지 큐브 김학훈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